집행유예 망상. 정신의학에는 소위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것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신라 같은 희망에 매달려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불그레한 뺨과 통통한 얼굴을 한 그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크게 용기를 얻었다. 그 사람들이 수감자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라는 것과 수년 동안 매일같이 이 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접대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과 그들의 짐을 처리했다. 귀한 물건이나 몰래 가지고 들어온 보석도 압수했다. 전쟁 마지막 몇 년 동안 아마도 아우슈비츠가 유럽에서 가장 희한한 곳이었을 것이다. 수용소의 대형 창고는 물론 나치 대원들의 수중에도 금, 은, 백금, 다이아몬드와 같은 값비싼 보석들이 흘러넘쳤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축우리 같은 건물에 구겨 넣어졌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바닥에 드러눕기는커녕 쭈그려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나흘 동안 우리가 받은 양식이라고는 5온스짜리 빵 한 개가 전부였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고참 수감자가 백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넥타이 핀을 놓고 한 접대 반원과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슈넵스라는 술을 사는 데 썼다. 즐거운 저녁 한때를 위해 필요한 슈넵스를 사는데 몇천 마르크의 돈이 필요했는지 지금은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장기수들에게 슈넵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술로 자기 자신을 마취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누가 비난하겠는가. 그런데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나치 대원으로부터 거의 무제한으로 술을 공급받는 사람도 있었다. 가스실이나 화장터에 배치된 사람이었다. 그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강요된 사형 집행인의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고 대신 자기가 그 희생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모두 언젠가는 자기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며 만사가 잘 풀릴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곧 눈앞에 펼쳐질 장면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몰랐다. 우리는 짐을 모두 열차 안에 두고 내린 다음 두 줄, 그러니까 한 줄은 남자, 한 줄은 여자로 서라는 명령을 받았다. 친위대 장교에게 검열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용감하게도 빵 봉지를 외투 속에 감추는 용기를 발휘했다. 네 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장교 앞을 지나갔다. 만약 그 장교가 내 빵 봉지를 발견하는 날에는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내가 주먹을 날려 나를 쓰러뜨리기라도 할 것이다. 그가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장교가 가까워지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똑바로 세웠다. 빵봉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드디어 장교와 마주보고 있었다. 장교는 군복이 꽤 잘 어울리는 마른 체격의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 말쑥함에 대비돼 오랜 여행에 지친 우리 몰골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친 채 무심하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른손을 들고 집게 손가락으로 아주 너리게 오른쪽 혹은 왼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중에 손가락으로 왼쪽 혹은 오른쪽을 대개는 왼쪽이지만 가리키는 이 행동 이면에 어떤 무서운 의미가 깔려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마지막 내 차례가 됐다. 누군가가 내게 기속말로 오른쪽은 작업 실행이고 왼쪽은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특별 수용소행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일이 돌아가는 대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앞으로 내가 통과해야 할 수많은 관문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이었다. 외투 속에 감춘 빵봉지가 몸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게 했다. 하지만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했다. 친위대원은 나를 살펴보면서 약간 망설이는 듯 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첩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러자 그는 내가 오른쪽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내 어깨를 돌렸다.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됐다. 그날 저녁에야 우리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진 깊은 뜻을 알게 됐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리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다. 함께 있어 돌아온 사람의 90%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못돼 집행됐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화장터 문에 유럽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다고 했다. 화장터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비누를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끔찍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무나 많으니까. 수용소로 이송된 사람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던 우리 생존자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진상을 알게 됐다. 나는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사람에게 내 동료와 친구 P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그 친구가 왼쪽으로 갔습니까? 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아마 저기로 갔을 거요. 이런 대답이 들렸다. 어디요? 그러자 그가 손가락을 들어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굴뚝을 가리켰다. 굴뚝은 폴란드의 회색빛 하늘 위로 불기둥을 내뿜고 있었다. 불기둥은 곧 불길한 연기 구름으로 변했다. 당신 친구가 간 곳이 바로 저기요. 아마 지금쯤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가 쉬운 말로 사실을 이야기해 줄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